육해공으로 구분돼 온 군사작전 영역이 이제 우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군사 능력을 뜻하는 우주력이라는 용어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한미연합 우주훈련을 추진하는 등 우리 육해공군에도 우주력 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 우주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지난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며 우주로 향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국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우주 개발을 향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강대국들이 다시금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과 우리의 우주 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대국들은요, 우주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우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주 무기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의 전쟁터라 불리는 우주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재봉 부원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봉 부원장님 소개 잠깐 해올리겠습니다. 샤이닝 스타 준장, 공군 준장 출신이고요. 야, 그리고 현재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밀리터리와 스페이스 모두를 다 꿰차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우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 네네. 제가 이제 군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사를 연구하게 되고 네.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하나의 전장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우주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우주가 전장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약간 섬뜩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우주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이 명목을 가지고 굉장히 우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느 정도 네. 수준이에요? 우주 강국이라 하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1963년 유엔이 채택한 우주법 선언에서 우주의 탐사 및 이용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과학 탐사 쪽에 이용하다가 점점 그 국가 안보하고 국방 쪽에 이제 우주가 활용이 되게 된 거죠. 최근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과 그리고 우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중국도 최근에 그 우주 굴기를 내세우고 해가지고 많은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기생충 같은 기생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킬러 위성 또 어떤 그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그 대우주 무기 그리고 지상에 기반한 그 우주 무기도 보유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대우주 무기를 포함해서 킬러 위성, 그다음에 우주 로봇까지도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킬러 위성 그리고 기생 위성 네. 이런 거는 뭐예요? 킬러 위성이라 하면은 그 우주 영역에 떠 있는 위성에서 그 적의 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격하는 방법은 위성 자체에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든가 또 위성에서 고주파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킨다든가 파괴하고요. 또 최근에는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강력한 로봇 팔을 이용해가지고 위성에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위성을 파괴하는 이런 킬러 위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생 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의 위성에 가장 근접해가지고 일정 기간 같이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유사시에 폭파하게 되는 걸 기생위성이라고 하죠.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섭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우주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우주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분야에 대한 그 우주력에 대한 정의는
데이비드 E. 럽턴이라는 교수가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주 환경을 활용하는 어떤 한 국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우주 능력과 역량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공군에서 발간한 우주작전 교류에 의하면 우주력이란 우주 영역에서 통제와 개발을 통해 국가 전략 및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쪽에서는 힘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민간 분야에서는 능력과 역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대국들이 우주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우리 우주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는 미소 간의 어떤 경쟁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발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푸트니크 쇼크라고도 하죠. 충격을 받은 미국은 1958년 7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1년도 5월 25일 날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로부터 정확히 8년 후에 1969년 7월 20일 날 최초의 인공위성이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닐 암스트롱이죠. 그죠?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될 때였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감격을 받은 거죠. 그때 닐 암스트롱이 달에 탁 내리면서 첫 발을 들이면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주장님한테 그렇게 직접 보셨다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닐 암스트롱이 네. 달에 네. 왼발을 먼저 디뎠을까요? 오른발을 먼저 디뎠을까요? 통상적으로 왼발을 먼저 디뎠지 않았을까요? 양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오. 이게 양발로 이게 달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양발로 다니는 모습을 봤죠. 네. 그냥 그 칠뜨기 시리즈에서 책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소련에게 자극을 받은 미국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주 분야랑 항공 분야는 자기들이 최소한 소련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소련이 더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합니다. 스타워즈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우주 공간에서 적의 핵미사일이나 아니면 아군에게 적대적인 위성을 파괴하겠다라는 그때 당시 기술로는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계획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대를 엄청 앞서갔던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데 이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탈냉전 체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주 개발, 우주 계획은 사실 엄청난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경쟁 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뭐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군 중심의 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개발로 살짝 바뀝니다. 그런 현상이 쭉 진행되다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경제 개발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주 전력을 갖춰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영향을 줄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군사적이 위협고 민간이 도와주는 그런 구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군을 창설을 하겠다. 우리도 우주군을 창설을 해서 미국의 우주 지배력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합니다. 태 기자님, 스타워즈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신나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요? 스타워즈 영화는 좋아했는데 제가 문과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주군이 창설이 됐죠? 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우주군이 창설이 되죠.
그 우주군이 창설될 때 미 국방부는 우주군 창설 목적에 대해서 평시와 분쟁 시 우주로의 규제 없는 접근과 그리고 자유로운 작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 그 강대국들은 우주에서의 우세와 재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미래의 전쟁은 우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양경비대 같은 그 전에 갖추고 있던 5종의 군종보다 혹은 5종의 군종에 맞먹는 그런 전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기존에 있던 군종들이 우주군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작전을 지속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우주군이 탄생한 거가 2019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경쟁 개발은 끊임없이 되고 있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전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V2 로켓을 들 수가 있습니다. V2 로켓은 그 1944년 9월부터 3,000발 이상을 발사해서 민간인과 군인 포함해서 한 9,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위성이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에 활용된 거는 베트남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정찰위성하고 통신위성 등을 활용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미군의 어떤 합동작전, 항공작전, 지상작전들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 군사 분야의 위성이 활용되다가 실질적으로 1991년 걸프전 때 최초의 우주 작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작전이 실행이 됐어요? 네. 91년 걸프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첨단 무기전, 보이지 않는 전쟁, 스마트 전쟁, 그다음에 최초의 우주전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았는데 우주전이라는 얘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상, 해상, 공중 이게 전통적인 전쟁 영역이 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네. 이제 하늘을 뛰어넘어서 우주까지 전장으로 등장을 한 거죠. 다행스럽게 제가 이때 그 소령 때인데요. 공군에서 걸프전 분석팀에서 들어가서 제가 항공작전하고 우주작전 그리고 이제 공군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걸프전은 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3일 동안 전쟁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상전은 딱 100시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항공우주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걸프전에서는 이제 정찰위성이라든가 통신위성 그리고 어떤 기상위성을 항법위성 같은 게 활용이 돼가지고 어떤 공군의 항공우주작전을 원활하게 했고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표적지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상 작전을 할 때 그 지상군이 기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막을 기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차들이 기동을 할 때 어디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항법 위성에서 정확한 좌표를 주고 기동로를 개척해 줘가지고 시간당 16km를 기동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걸프전 때는. 그러면 이 GPS로 딱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GPS랑 군사 GPS는 사실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 정밀하고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더 있죠. 그런데 사실은 1991년 당시에 GPS 시스템을 쓰는 건 약간의 도박이 있었습니다. GPS 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시키려면 충분한 위성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 많은 위성이 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작전 공역을 24시간 커버하기는 약간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신호가 끊어지는 시점이 있군요. 그렇죠. 위성이 커버 못하는 그런 시점이 있고 사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작전지가 사막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에는 시도 때도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그 누구도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군의 위치와 적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GPS 시스템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알 수 있고요. 또 사막에서 작전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위성에서 찍어주지 않으면 저 산도 저 산 같고 저 산도 저 산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군은 사실상 도박을 했지만 1차 걸프전을 통해서 GPS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대와 운영하지 않은 군대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주전이구나 라는 게 1차 걸프전이 우주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또 위성들이 많이 활용이 됐죠. 네, 그 걸프전에서는 이제 항법위성, 통신위성, 그다음에 정찰위성 등 한 44기 정도가 걸프전에서 활용이 됐는데요. 가장 그 좀 이렇게 저희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싸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SAR. 네. 그 싸위성은 우리말로 합동 개구 레이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에서 저희들이 이제 항공기나 어떤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적의 주요 표적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하고 나면 그 표적이 얼마 정도 파괴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들이 그 공격하러 갈 때는 한 대가 가는 게 아니고 그 항공기가 이렇게 공격 편대군 형태로 갑니다. 한 40대에서 70대 정도 가서 맨 마지막에 공격하고 난 그 지점을 전술 정찰기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옵니다. 촬영을 해갖고 와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고 있는 비행기가 가서 그 상황을 찍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격 편대군에는 마지막에 카메라를 장착한 그 전술 정찰기가 가서 파괴 현장을 다 찍어옵니다. 그래서 그 찍어온 영상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표적이 파괴됐는지를 지휘관이 판단하고 다시 재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며칠 후에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위성에서 싸위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고해상도의 사진을 판독해 가지고 바로 리어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을 중단할 것인가를 지휘 결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작전 그 효율성을 증진시켜 준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정말 땅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발사했을 때에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고해상도의 그 싸위성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통신위성을 통해서 지휘부에 가기 때문에 바로 근실시간으로 전투 피해 평가를 해서 바로 또 공격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대단하다.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 군함이나 항모를 공격해놓고 이거를 못해서 맞습니다. 전투 피해 평가를 저 항모는 이제 피해 복구 불능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그 항모를 마주쳤을 때 유령선을 본 듯이 놀래고 결국은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맞습니다. 이 전투 피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 평가뿐만 아니라 미사일로도 엄청 걸프전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대편 미사일 쏘는 것도 위성이 다 바뀌었네요. 아, 그렇죠. 그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라크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시켰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위성에서 보고 레이저 센서가 확인을 하고 스커드 미사일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 각도와 속도를 보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조기 경보를 해가지고 방공무기인 패트리어트로 대응을 하고 또 발사했던 지점의 원점을 찾아서 정확한 좌표를 줘서 거기를 다시 타격하게 되는 이런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진짜 영화 같아요. 정말 적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 오는지가 보이는데 이걸 막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에는 그러면 우주력을 이용해서 군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한번 이런 무기가 개발되면 그리고 재미를 보면 멈추진 않습니다. 계속 발전시키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 우주 무기가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주 무기 생각하면 영화에서 봤던 뭐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우주선이 레이저 빔을 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 피해 평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위성.
그 위성은 안전하기 위해 떠 있잖아요. 네. 적의 공격도 잘 받지 않는 안전한 고도에 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위성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하고 제일 위험한 게 맨 마지막에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전술 정찰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위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일단 자신들이 우주 전력을 갖춘 모든 국가들은 걸프전 이후에는 자신들의 우주 전력을 다 투사를 했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 투사된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뭐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맞습니다. 예.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처음 타겟을 선정하고 그리고 전술제대가 가서 작전을 하고 그리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을 우주 무기, 위성들이 다 정보를 제공하고 판독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 사실 그 미국 본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작전지혜랑 통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위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그 작전할 때 녹색 화면으로 막 가가가 하면서 막 하는 그 화면들이 다 위성을 통해서 그러면 전달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녹색 화면이라고 하시는 거는 야시경, 예, 그 중폭관을 통해서 보이는 게 옛날엔 이런 녹색이었는데 요새는 또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예, 전송을 암호화해서 위성으로 보낼 거죠. 위성에서 미국에 이제 지휘부로 보내주는 거죠. 무시무시하다. 그러면 우주력이 사용된 전투들은 많이 있었죠? 걸프전 이후에도 네. 많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코소보전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네네. 21세기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78일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소보 지역이 주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 우주력만으로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항법위성 그리고 정찰위성, 통신위성 해가지고 약 80기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전쟁을 그 클린 로어라고도 하고요. 깨끗한 전쟁. 왜냐하면 항공력만으로 하니까 지상에서의 어떤 그 좀 처절한 그런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폭격기를 이륙해가지고 공중급유를 한 3, 4회 받아서 유고에 와서 폭격을 하고 다시 공중급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귀환하는 와. 출퇴근하는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착륙을 안 하고 갔다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폭격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그 코소보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위성이 많이 활용됐고요. 또 테러와의 전쟁 때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도 주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탈레반들이 다 산악 지역에 응거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찰 위성을 통해서 탈레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통신 위성, 신호 정보 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전을 지원했고요. 또 이제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전 때에서도 마찬가지 항법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찰 위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때는 이제 상용 위성도 한 30기, 그다음에 군사 위성도 한 110기 해가지고 140기 정도가 군사 작전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지상군의 기동 속도가 걸프전 때는 아까 시간당 16km도 엄청 빠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당 60km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밟고 달려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게 일반 도로에 달리는 차량 속도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위성이 많아서 커버되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지고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내 오차가 1km였으면 이제 지금의 내 오차는 100m 이내. 와. 사실 100m도 안 나와요. 군사 위성으로 요새는 그거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우주에서는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우주에 무기를 가지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우주법에 의하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전적으로
평화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돼 그쵸. 있죠. 그래서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건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자의적 측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오호, 예. 약간 이거 저희 무슨- 예전 무슨 할머니가 적인데? 네. 하셨던 말처럼 마리아 방구야라는 느낌이 아니, 무기를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가져가도 된다? 그렇죠. 그런 식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우주의 무기화라는 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무기나 지상에 있는 무기를 서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우주의 무기를 배치한다는 게 이제 우주의 무기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어떤 그 우주에서의 우세 또 우주 재패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주에 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주에 무기가 많다 보니까 또 우주 무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또 무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주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막 구축을 하고 또 시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충돌도 일어났겠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11월 15일 날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그 인공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죠. 자기네 위성을 예.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한 위성이기 때문에 그 대위성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주 잔해가 한 1,500개 정도가 생겨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저 우주 비행사들이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7명들이 임무 수행 중에 깜짝 놀래 가지고 대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좋게 보면 그냥 자기네 오래된 위성을 이제 떨구는 활동을 한 거지만 네.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네. 공격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섭다. 우리도 빨리 위성 또 발사해가지고 우리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주군도 만들고 막.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된 폐 위성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파괴시킨 이유는 네. 그것도 지상 발사 베이스 무기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파괴시킨 이유는 나중에 적대적인 위성은 이런 식으로 파괴할 것이다라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타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니네 위성들도 우리 국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우주군을 창설을 하게 되죠. 근데 제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예 우주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 예, 꿈꾸네요. 예. 우주 굵기, 우주몽, 하여튼 좋은 이름 잘 이렇게 갖다 괜찮다, 붙이더라고요. 이름. 네. 그리고 제2의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우주를. 하하. 미래에 중국이 발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선점해야 하는 곳이 우주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당의 지도하에 민간군이 똘똘 뭉쳐서 우주 전력 발전에 아주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영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으니까 이제 그 돈을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인민해방군은 전력 지원 부대 하에 우주부를 두고 이 군사적 우주 전력 강화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서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일본은 우리가 보면 그 나라가 우주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상당한 우주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는 자체 GPS 운영 시스템을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2우주작전대를 도쿄에 신설을 했고요. 올해 2021년에는 제2우주작전대를 야마구치현에 신설을 했습니다. 2021년 프랑스는 합동우주군을 창설을 했고 영국도 2021년 합동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주 무기들도 엄청 나오고 있겠어요? 사실은 개념은 벌써 1983년 스타워즈에서 다 나왔어요. 그걸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 무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확실하게 전력화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보자면 투사되는 공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주에서 우주로 투사되는 무기가 있고요. 즉,
적의 핵미사일이 우주로 왔을 때 그 핵미사일을 파괴하는 위성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투사되는 그런 무기고 또 하나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투사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 무기는 자체가 우주에 떠 있는 모든 거가 다 우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데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잔해, 우주 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 초속 한 7, 8km로 움직이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작은 거라도 위성하고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우주에 대한 공격이나 지상에 있는 그 지상 통제소에 대한 공격을 어떤 지향성 에너지나 그다음에 운동성 에너지 무기로 하지 않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파수 교란을 시키고 재밍을 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그 전자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 국내 업체에서는 어떤 무기를 개발했냐 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상대의 위성의 관측이나 정찰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파괴를 하지 않지만 비파괴 방해 무기를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잖아요. 네. 이걸로 한국의 우주 개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학계에 보면은 우주 관련 세미나 학술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거리 800km 이상의 이하로 제한된 게 이제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고체 연료를 그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발사체뿐만 아니라 공중 발사체, 해상 발사체 이런 그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공군뿐만 아니라 막 육군도 해군도 다 그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공군에서는 특히 이제 걸프전이 끝나고 전쟁 교훈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우주를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실 그때부터 우주 조직도 만들고 우주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사실 크게 이게 우주 무기가 이거다라고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비우주군과 어떤 정책 정례 협의회를 위한 그 약정서도 마련하고 또 민간 우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지난 10월에는 공군본부 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에 대한 상당한 그 역동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국방부하고 합참도 이제 합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 우주력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우주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학술회의를 하고 있고 육군도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래 우주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또 해군도 마찬가지죠. 해군은 사실 그 작전력이 가장 광활하지 않습니까? 해군 작전력이 가장 광활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해군 우주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요, 미국도 해군하고 육군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도 육군과 해군이 의사소통 안 돼가지고 2차 대전 때 큰 애를 먹고 이러는데 지금 우주 조직을 만드는데 다 따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 힘을 합치지 않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보장이 굉장히 불쾌하네요, 지금. 근데 이런 사례는 사실 그 우주 선진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도 1950년도부터 우주력을 구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느 군이 해야 되느냐, 육군, 해군, 공군 정말 그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1958년도에 그 나사가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가 창립되고부터 야 이거 공군이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59년도에 그 맥엘로이 국방장관이 우주에 관한 한 공군이 해라라고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도에
60년 6월에 미 의회에서 다시 우주 개발은 공군과 항공우주국이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라라고 또 그 인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주는 육군도 해야 되고 해군도 해야 되고 공군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논쟁이 붙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60년도에 이제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딱 취임하면서 다시 또 이제 공군에게 모든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조직 그리고 장비 개발은 공군이 맡아서 해라라고 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또 조용하다가 이 맥나마라 장관이 69년도에 퇴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우주에 대한 경쟁이 또 불붙게 되죠. 불붙다가 이제 85년도에 미 합참에서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에 있는 우주 조직을 다 통합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모든 우주에 관한 모든 거는 공군에게 임한다라고 아예 그냥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각 군이 이렇게 서로 주장했던 그런 우주에 대한 경쟁이 좀 수그러들게 된 것이죠. 요즘에 저희들이 막 우주에 대해서 지금 3군이 경쟁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선진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뭐가 합리적인지 뭐가 효율적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만 공군 준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요 방송을 육군과 해군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자라는 맞습니다. 네, 부원장님의 말씀이신데 근데 저도 뭐 한 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도 공군하고 항공군이 합쳐서 결국은 우주군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공군이 그쪽을 어허. 관리하는 게 좀 많은데 어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주라는 공간이 그 어떤 군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인 거예요. 공군이 그리고 있는 지금 우주력의 어떤 청사진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의 그 경우에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군을 중심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중 공간 그리고 공중 항공 통제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중 공간 통제를 해본 사람들이 우주에서의 통제도 가능하지 우주 상황과 공중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공중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우주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공군이 이제 우주를 통제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군은 30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육군과 해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준비를 하되 결국은 우주 기반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군이 어디냐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공군이다. 그렇다면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군을 만들거나 우주사령부를 만든다면 국방 예산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군은 미래 그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2020년도에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50년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우주 정보 지원 능력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30년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40년도까지는 우주에 대해서 대우주 작전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어떤 초소형 군지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도 갖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발사체도 지금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50년도가 이제 제 3단계가 목표되는 시점인데 그때 가서는 공군이 이제 전천후 우주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방 예산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좀 더 크게 범정부적으로 통수권자가 좀 관심을 갖고 우주력을 구축하는데 매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래의 전장이 될 우주와 우주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사례에서 봤습니다만
특정 군의 어떤 그 의지만으로 우주력은 구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력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과학기술의 총화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력에 관해서는 어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비전과 우주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먼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주사령부가 창설되고 우주군이 창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지휘관이 바뀌면은 뭔가 제대로 안 가고 또 결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주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국민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각국의 우주 경쟁은 과거 600년 전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역시 우주 탐사를 향한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대항시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항로 개척시대, 이 시대가 사실은 세계의 발전도 가져왔지만 아픔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 우주에 대한 발전은 전 세계 모두가 행복해지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